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패스 오브 엑잘이 3.9리그를 기준으로 아틀라스 시스템이 대격변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틀라스와 그 안의 맵들은 패스 오브 엑잘의 근간을 이루는 코어 컨텐츠죠. 게다가 기존의 엔드게임 보스였던 쉐이퍼와 엘더가 은퇴하고 4명의 정복자와 사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틀라스 시스템이 갖는 의미와 그에 따른 파밍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아직 아틀라스의 정복자 시스템에 익숙치 않으시다면 화면 상단의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경점은 맵의 가치 하락입니다. 일단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는 단순하지만 3.9부터는 맵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5일차에 14에서 16티어 맵의 합계가 200개를 넘었습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드랍률 때문에 지도갑 충석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했죠. 따라서 기존처럼 맵의 수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생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실질적으로 모든 맵이 활용 가능하게 바뀌었던 겁니다. 기존 시스템은 4개의 가디언 맵을 돌다가 우버엘더를 잡거나 또는 맵 하나를 16티어로 만들고 그 맵만 반복 스핀하는 방식이 주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맵의 종류는 5개 내외였죠. 사실 이마저도 정확히 말하면 맵 수량 보존을 위해서 가디언 맵 4개를 지워버리고 단 1개의 엘더 맵만 스핀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맵이 14티어 이상으로 상승하고 정복자와 사이러스를 만나기 위해선 반드시 16티어만을 돌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정리해보면 맵이 많이 떨어지는데 심지어 그 모든 맵들이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플레이간 맵을 사야 할 필요가 거의 없죠. 오히려 본인이 활용할 맵을 빼고 남아도는 맵을 판매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리그 초반에는 아무리 가치가 하락했다 한들 맵은 여전히 귀합니다. 모두가 아틀라스 부가 목표와 각성 목표가 낮은 상태이므로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엄청난 효율로 커런시를 모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리그 초반에는 엑잘과 카오스의 교환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므로 빠른 매핑으로 맵을 팔고 그걸로 번 카오스를 엑잘로 교환해서 모은다면 리그 전체를 아주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맵의 가치 하락은 자연스럽게 맵 관련 커런시의 가치 하락으로도 이어집니다. 기존에는 맵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술 외에도 끌, 바알, 육분위 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템 수량과 몬스터 규모를 늘려야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맵이 부족할 일이 없으니까요. 물론 여전히 끌, 바알, 육분위를 바른다면 파밍 효율은 좋아집니다. 다만 기존에는 필수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맵의 가치 하락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연쇄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변경점은 매핑 속도의 중요성입니다. 일단 핵앤슬래시 게임에서 속도가 빠른 것과 느린 것 중 뭐가 좋은지는 굳이 따질 필요 없는 상식이죠. 하지만 정복자 업데이트 이후로 그 상식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복자와 사이러스를 만나기 위해선 각 지역별로 정복자를 3번씩 만나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맵을 빠르게 돌수록 보스를 짧은 주기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맵 자체가 남아도니까 기존처럼 맵에 많은 투자를 하고 꼼꼼히 돌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리그 초반에는 정복자와 사이러스가 대답하는 각성잼들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핑 속도가 더더욱 중요해졌죠. 그런데 여기서 번외로 흔히 벨튀라고 불리는 저티어 스핀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티어 스핀에 비해 정복자와 사이러스를 빨리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들이 아무것도 드랍하지 않으면 아예 그 시간을 날려버리게 돼요. 물론 본인의 운이 좋다면 효과적일 순 있지만 실제 비교해본 결과 정석으로 하는 게 결과적으론 더 효율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14에서 16티어의 맵을 스핀하면서 드랍되는 맵을 판매하고 정복자와 사이러스를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매핑 속도가 중요해진 건 정복자와 사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정복자 업데이트 이후로 4개의 가디언 맵은 일반 몬스터가 아닌 맵의 보스에게만 드랍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나온다는 건 플레이 해보셨다면 모두 아시겠죠. 특히 가디언 맵들은 초반에는 액절 단위로 거래되며 중후반부까지도 40에서 60 카오스의 높은 가격대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매핑이 빠를수록 맵 보스를 킬하는 주기가 빨라지고 그럴수록 파밍의 효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변경점은 부가 컨텐츠의 중요도 하락입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컨텐츠의 중요도 하락은 오로지 파밍의 측면에서 그럴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파밍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뿐 게임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니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가 컨텐츠의 컨셉 자체는 매핑을 하는 동안 확률적으로 등장하는 NPC를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매핑을 보완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제는 맵 자체가 남아도니까 굳이 부가 콘텐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면 그냥 맵을 빠르게 돌아서 맵보스, 정복자, 사이러스를 하나라도 더 잡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제 기준으로 100판 기준 맵 한 바퀴에 평균 1분 30초가 소요되고 평균 25카우스 정도의 파밍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맵핑을 멈추고 신디케이트를 표를 보고 누르거나 아쪼아틀 사원에 들어가는 건 산술적으로 비효율이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콘텐츠의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가 콘텐츠가 파밍적인 측면에서 좋은지, 그리고 아틀라스 임무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추천하는 임무는 아인하루와 자나입니다. 특히 야수 임무는 매핑이라는 틀 안에서 100%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즉 어디를 들어가거나 무언가를 누르거나 하는 등의 별도 과정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획득한 야수를 판매하는 과정도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아틀라스 임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자나입니다. 자나는 아쉽게도 매핑의 틀 안에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즉 컨텐츠가 정복자, 사이러스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나 모드를 수행할 때마다 자나가 판매하는 맵이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시장가보다 싸게 맵을 구할 수 있죠. 게다가 낮은 확률이지만 가디언 맵을 판다면 클릭 한 번으로 수십 카우스를 벌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나가 제공하는 맵 중에서 낮은 확률로 값비싼 유니크 맵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코텍스를 위시한 합성 맵을 들 수 있죠. 운이 좋다면 이 합성 맵에서 병에 담긴 믿음이나 후회의 고리 등 값비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페란두스 저택이나 악취나는 수도원 등의 고가의 고유지도를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으니 효율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광산입니다. 사실 광산은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너무 뚜렷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정리한다면 본인의 빌드가 최소 500층 이상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면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산은 깊게 파고 들어가면 막대한 파밍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다양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최소한 일정 층수를 만족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아왕산을 구할 시간이 필요한 데다 층수 자체를 내려가는데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빌드 자체가 광산에 적합해야 하며 결정적으로 광산에 있는 동안에는 정복자, 사이러스 팝업과 완벽히 차단되죠. 따라서 스스로 판단할 때 빌드의 적합성과 본인의 광산 경험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광산 파밍을 할 거면 아예 작정하고 2000층 이상을 내려가야지 애매하게 200~300층에서 놀 거면 차라리 안 가고 매핑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다음은 신디케이트입니다. 신디케이트는 블락킹과 프리셋 고정으로 매핑간 비교적 빨리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광산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3.9 때는 추가 갑충석 획득이 가능해지면서 그 가치가 조금 더 상승했죠. 하지만 이 방식을 모르고 그때그때 드랍 테이블을 보셔야 한다면 딱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 방법은 개념이 조금 복잡하고 내용이 길어지는 관계로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기습인데 그냥 기습은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더블 컬업의 짜릿함이 즐거우시다면 당연히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변경점은 새로운 파밍 방식의 등장입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에는 여기서 모두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양한 파밍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야수론과 같은 각종 런이나 역병지도 스핀과 같은 특정 컨텐츠 반복 또는 더 나아가 크래프팅으로도 파밍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방식이 다양하다는 건 그만큼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정 파밍법이 모든 면에서 장점을 가지며 효율도 아주 좋다면 파밍이 그 방식으로 일원화되겠죠. 예를 들어 미러 크래프팅 완성 후 복제 수수료를 받거나 3000층 이상의 광산 파밍은 보통 아주 좋은 파밍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건 이면에 숨겨진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미러 크래프팅은 수백, 수천억짜리를 쌓아두고 기약 없는 수천 번의 클릭을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1000획을 써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레이스죠. 그런 짜증나는 과정과 낮은 확률을 통과했으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광산 파밍도 마찬가지예요. 수천층 이상 돌아가면 많은 돈을 번다 하지만 수천층을 내려가기 위해 소요되는 엄청난 아왕산, 그리고 그 아왕산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광산 자체를 내려가는 데 필요한 절대적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드 세팅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많이 벌어야 정상입니다. 게다가 이런 방식의 공통점은 플레이 타임이 긴 유저에게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각 파밍법에 장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밍 방식은 가디언 맵 스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자 업데이트 이후로 가디언 맵은 맵의 보스에게서 월드 드랍으로 획득할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가디언이 드랍하는 파편의 가격이 최소한 똑같거나 더 비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키메라 맵이 40카오스라면 키메라 파편의 가격은 최소 40카에서 45카라는 거죠. 그런데 키메라를 잡으면 파편은 100%로 주니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긴 겁니다. 40카를 투자해 45카를 확정적으로 벌며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은 100% 순수익이니까요. 게다가 가디언 파편을 팔지 않고 모아서 쉐이퍼론까지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쉐이퍼의 경우 신발 정도를 제외하면 리그 초반에 유용한 템을 아주 많이 드랍합니다. 뭔가 듣고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같지만 당연히 이 방식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가디언 맵을 계속해서 구매해야 하는데 경쟁자가 많은 편이라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디언 스핀을 하는 동안에는 정복자 사이러스 파밍은 100%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파밍 방식은 코텍스입니다. 코텍스가 드랍하는 핵심 아이템은 병에 담긴 믿음이라는 물약입니다. 거의 모든 빌드에서 아주 효율적인 물약인데 그런 만큼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왜 이게 런으로 부를 수 있냐면 가격과 드랍률의 차이 때문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 병민 물약의 드랍률은 20%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수백 번 이상의 충분한 테스트가 이루어졌으니 20%라고 신뢰하셔도 되겠습니다. 게다가 코텍스가 드랍하는 건 병민 물약뿐만 아니라 50에서 100하우스의 가치를 하는 괜찮은 유니크 몇 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맵의 가격에 5를 곱해서 병밋보다 낫다면 충분히 할만하죠. 특히 이번 리그의 경우 병밋 가격이 맵의 8배를 넘는 시세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맵을 사다가 계속 돌면 무조건 이익을 보는 거고 이런 사람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리그 초반에는 코텍스 맵이 비싸거니와 잡는 것도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드랍률에 대한 폭넓은 공유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그가 지속되면서 현재는 병밋 가격이 맵의 5배 정도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파밍을 고려하실 땐 병밋과 코텍스 맵 간의 가격 차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이건 확률 싸움이라는 것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밍 방식인 상하돌 파밍입니다. 사이러스가 드랍하는 아이템 중에는 상하색 감시자의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하돌은 각 종류별로 고유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와전, 강건한 수비병, 공포는 각 지역의 몬스터 레벨을 플러스 1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판에다가 이 3개의 상하돌을 넣으면 해당 지역의 몬스터 레벨은 86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태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 드랍되는 모든 아이템의 레벨이 86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흰몹이 드랍하는 아이템조차도 86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 엘더, 쉐이퍼 갑충석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86레벨의 엘더, 쉐이퍼 베이스 아이템이 드랍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86레벨 엘더 우주의 판금 갑옷, 86레벨 엘더 뼈투구, 86레벨 쉐이퍼 자만의 관, 86레벨 쉐이퍼 바알 예복 등의 가치 높은 베이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베이스가 없어도 86레벨 두걸색 장화나 손가락 없는 실크 장갑은 특히 리그 초반에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기재를 통해서 상하돌 파밍에 강력한 부스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맵의 수량을 100% 이상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맵의 옵션에 2개 모드까지 추가되어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면 자나 모드로도 2개를 추가해 이른바 더블 비욘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원판의 마지막 슬롯에는 별들의 전쟁이라는 상하돌을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는 더욱더 많은 엘도와 쉐이퍼 몬스터 무리가 등장하겠죠. 게다가 4개의 상하돌에 각성한 6분의 1을 발라 모팩을 10개씩 총 40무리를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지도 칸에는 군단, 선구자, 균열 갑충석을 넣어 몬스터를 더욱 많이 추가할 수 있죠. 그리고 언데드 태풍 같은 템페스트 예언으로 30% 추가 아이템 수량까지 중첩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각성 8레벨의 속성 부여 효과 24% 증가까지 모두 중첩되어 한 맵에서 엄청난 규모의 몬스터와 극대화된 아이템 수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은 100% 확률로 86레벨이며 높은 확률로 엘더 쉐이퍼 베이스겠죠. 이처럼 상하돌 파밍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재화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리그 초반일수록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발품을 팔고 돈을 투자하는 만큼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정복자 업데이트 이후로 변경된 파밍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리그를 출발하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NPC였습니다.